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오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5월 말에 한다는데 어떻게 지금 5월 말이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남은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공개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 좀 이상합니다. 미국 정도의 큰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중소규모 조그만 나라들도 저희들이 회의 준비하려면 한 달 반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같이 중요한 나라하고 그것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첫째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다룰 의제들이 많은데 그 예. 중요성이나 상징성에 비추어서 예. 말이죠. 이렇게 되면 5월 말에 이게 가능할지, 그다음에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이게 막 난리를 쳐놨죠. 지금 미국 기분 상하는 이야기만 쭉 했었고 예.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게 뭐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상당히 지금 궁금한데 뭐 이 관계 이건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의 한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전이 돼 왔는지 현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미래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 관계를 좀 한번 훑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 어떤 뭐 외교 수교한 역사부터 쭉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뭐 대부분은 이제 독자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미국이 사실은 그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뭐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그 한국 전쟁을 이겨 나갔는가 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저희들 그 한국의 현재 한국의 운명을 거머쥐고 있는 나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미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재작년이었던가요? 경남의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도 이제 전교조라든가 요즘에 세태 어떤 사고방식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딱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을 제일 많이 도와준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전혀 이해가 없더라고요. 다들 미국 갑니다. 예, 지난 4,000년 동안 중국의 복속 또는 중국의 영향권에 살았는데 기껏해야 뭐 통일신라부터 고려 때 조금 민족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냈던 거예요. 조선 이후부터는 완전히 중국에 복속된 상태였고 하여튼 요 한 100년 동안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계 10위 정도의 어떤 국력을 갖추게 됐다는 데서는 고등학생들의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줄 나라 딱 한 나라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또 100%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전교조가 아무리 뭐 이상한 짓거리 해도 학생들 생각은 분명하더만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자, 그럼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우리가 함께 갈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했더니 그것도 99%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의 어떤 그간의 수십 년 동안의 이제 공작이 이제 그렇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건데 대뜸 이제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중 분쟁 이야기가 됐었죠. 그랬더니 그 여러 가지 옥신각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찬반 토론도 막 활발하게 전개됐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물었죠. 자, 내한테 지금 10억이 있다. 여기서 중국 유학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했다. 아무도 안 듭니다. 10억 갖고. 예. 자, 그러면은 미국 유학 가고 싶은 사람이 손 다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교실에서 미중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간에 80년 이제 광주가 있고 난 다음에 한국의 운동권이 좌경화되면서 이게 반미라는 게 하나의 완전히 상수가 돼버렸었거든요. 변수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당시 80년대 운동권들이 지향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강 정책들, 전략 전술 이런 데서 일반 대중들이 아마 상당히 막 현혹되고 그건 속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구호라든지 반미구호라든지 만방하게 이제 펼쳐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시민들이 이제 군사 독재라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선제에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자 그런 것들이 운동권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태제들이 다 먹혀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 반미고라는 거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그간에 이제 그 NLPD 두 운동권의 두 주류 세력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반미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 운동권의 반미 그다음에 지금 정부 내 반미의 경향 이런 게 어떤지 한번 자리매김을 해보는 게 아마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60년대, 뭐 50년대는 전쟁 이후에 뭐 반미라는 흐름 자체가 사실은 별로 형성될 계기가 없었고, 그렇죠. 예. 60년대 이제 이 반미 흐름이 이제 지식인들 중심으로 뭐 동백리 사건, 뭐 난민전 사건, 또 통역당 사건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통역당이죠. 생겨가지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대중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북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 북한하고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하거나 또 네. 월북하거나 이런 어떤 날도부터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교류하는 인맥들이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지식인 그룹이라든지 원래부터 또 친북 사상을 가지던 남쪽에 남아 있던 사람들 수준으로 이제 번져간 부분이라고 보면 네.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반미는 이제 그 반미의 근원을 이 어떤 반미의 사유를 이렇게 트집을 잡은 부분은 이 광주 사태 때 미군이 그렇죠. 이제 진압을 허가했다. 예. 예? 조니컴 사령관입니까? 허가했다라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반미를 삼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반미의 이 근원으로 이 삼았던 이 이론적인 토대는 이제 종속 이론이라든지 그렇죠. 사회 네. 구성체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종속은 뭐 중심부와 주변부 네. 이래서 한국은 항상 미국에 착취당하는 공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이 뭐 중간재 생산이나 재료 소재 생산 이런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착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 사회 구성처론 논쟁이 많았잖아요. 80년대 네. 주류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도 아니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꼈거든요. 이런 논쟁이 도대체 우리 지금 한국의 삶과 뭔 관계가 있겠는가. 근데 그때 이제 걔들 보면 뭐 신식민지 이거 이 네. 제국주의론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이 핵심 모순이 뭐냐. 네. 네. 노동자와 자본가가 핵심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PD 쪽이고 예. 예. 이제 미국 반미 반제국주의가 이제 NL 쪽이었죠. 모순이고 예. CA는 이제 뭐 시민 혁명, 예, 제헌의회파. 제헌의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논쟁들이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대중들하고는 뒤떨어진 지식인들의 말장난 유희처럼 비춰졌어요. 저도 그렇죠. 언더스클이나 이런 데 뭔 소리 하나 한번 네. 봐봤는데 네. 밤새도록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박정희 그 사망 이후에 전두환 정권 군부가 이제 제2가 집권하면서 예, 운동권의 성격이에요. 네, 그 박정희 시해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전두환 군사정권 제2기가 출범할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운동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헌법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틀 내에서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이게 80년으로 접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뭐 지금 같은 세대니까 소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더 이상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국에 착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대거 난무했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NLP대로 요약됩니다만 처음에 80년대 초에 이제 사회 구성체 논쟁 이게 뭐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현재 한국 사회의 성격이 뭐며 그냥 이제 이게 진단이겠죠. 한국이 이제 미국에 종속된 사회다. 그다음에 한국의 독점 자본에 의해서 민중이 피폐화된 사회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진단에 이어서 해법으로서 뭘 제시한가 하면은 사실은 무상계급에 의한 대중혁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는 이게 민주화라는 단위에 다 묻혀버렸었죠. 그다음에 일부 국민들은 그게 이제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라는 거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들었었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운동권은 완전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81학번이니까 제가 81년부터 이제 대학을 다녔었는데 광주가 있고 난 그 다음에 해죠. 그 다음에인데 83년부터 한국에 소위 말해서 이제 주사파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직업적 공산주의자들이 등장이 되는데 그때 제 식견으로 주변 친구들이나 친지들한테 한국에 드디어 직업적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믿으려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이야기하면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분명히 이거는 한국 사회의 개혁이라든가 비민주적 요소를 혁파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점진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극자 운동이라는 성격이 아마 굉장히 뚜렷하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로서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소위 말해서 선각자라든지 일반 시민계급이 여하간 한국 사회 당명권의 현재 전두환 군사정권을 이제 타도한 일이다. 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야 또는 운동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이제 일정 부분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속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해보니 이건 순수하게 사회주의 이론은 아닙니다만 그럼 과연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종속됐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어떤 경제적 지원과 군사력 그런 건 일방적으로 이제 받는 그런 어떤 일본 수원 관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그 한미 FTA 하나만 보더라도 1년에 저희들이 4조 흑자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협정을 맺게 되면은 모든 어떤 그 우리의 잉여 농산물도 비피하게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금융, 무역적으로 미국에 종속된다고 하는데 그 종속이론 전혀 우리나라에 들어맞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속 이론이 이제 남미에 네. 이제 주로 저기 뭐 쿠바나 네. 또 멕시코나 또 뭐 저기 이 브라질이나 네. 또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의 이 공산 혁명 운동의 일종의 이론 그렇죠. 이데올로기잖아요. 예. 그 당시 미국과 남미의 관계를 보면 남미가 제대로 이제 이 국가적 형태를 갖추지 못하거나 뭐 내전 상태에 있거나 이럴 때 네. 미국의 플랜테이션 기업, 네. 그 열대 네. 이후에 기반한 네. 플랜테이션이라는 기업들이 그게 열대 말고는 플랜테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예. 추운 쌀농사 짓는데 네. 플랜테이션이 네. 될 수.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 이제 미국의 이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이제 자원을 착취한다. 네. 뭐 이런 거 뭐 그런 정도였지 이야기죠.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이 뭐 멕시코나 이런 부분에는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의 하청 공장을 네, 하거나 이럴 네.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이 이 지구 반바퀴 돌아서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도대체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착취해갈 게 없죠. 착취할 거. 예, 쌀 농사하는데 쌀 쟤들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생산해서 당시에 뭐 구로 공단 같은 네. 데서 네. 한국한테 하청시켜서 납품한다라는 부분인데 네. 요즘에 그 대기업의 세계적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하청을 한다고 해서 이걸 착취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없거니와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논리로 봤을 때 한국이 착취의 대상이 될 만큼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송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열대 기후였다면은 하다못해 뭐 델몬트 회사가 와가지고 가져갈 거라도 있겠죠. 근데 오로지 지금 경제관계 지난 5, 60년 동안의 경제관계는 뭐 일방적으로 우리만 수혜를 얻었거든요. 혜택을 봤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경공업 분야부터 출발했습니다만 중화학공업 육성하고 나서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저희들 그 시장은 전부 미국에 다 대줬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더 큽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우리한테 그 상품 시장을 문을 열어줬었고요. 일정하게 쿼타를 그렇죠.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쿼타에 따라 가지고 대기업이 네. 무역회사가 따오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청회사들이 납품을 하고 예. 그러면 한국에 이제 이 무역회사들한테 납품한 거지 미국에 납품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에 프라하 협정 맺고 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상대로 소외당한 틈을 타서 오히려 그 일본 시장이 누르고 있던 걸 갖다가 한국 기업들이 못 많이 이기고 갖고 왔죠, 들어갔었죠. 그죠? 그거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미국이 한국에 준 페이버라는 거는 무궁무진한데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팩트 같은 거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 미국이 착취당했다. 또는 현재 종속됐다라는 그런 논리를 쭉 갔었습니다. 그런데 89년에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영국의 그 브리스톨 대학의 그 안소니 브루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쓴 책이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에 번역됐었죠.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운동권의 논리 이런 걸 제국주의론을 이야기했더니 이 피식 웃더라고요, 이 양반이. 왜 웃냐니까 이미 영국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을 사브 임페리얼리스트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러니까 주변부도 아니고 더 이상 반주변부도 아니고 중심부와 반주변부의 중간쯤 되는 국가에 속한다 이거죠. 이미 8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발휘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일본과 경쟁하는 그런 어떤 제조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너를 갖다 너가 스스로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80년대, 70년대 그때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논리가 일정 부분 맞다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그런 식으로 착취받는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 정확하게 보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가 막시스트였거든요. 예. 근데 그 80년대 이게 사회구성체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를 이제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하는 거였는데 그 중심 주제는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민주, 민중.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삼민투 투쟁이라는 게 있었죠. 예. 이제 그게 그 삼민투 투쟁이라는 게 그 80 초기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그 운동권의 어떤 조직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분산돼서 이제 생성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두 개로 수렴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삼민투 투쟁이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나섰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민민주혁명, 소위 말해서 CDR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민족 민주혁명, 요게 줄여서 이제 NDR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중 민주혁명, 그게 PDR인데 이렇게 영어나 국어로 쓰더라도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혼재했으니까.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민민주혁명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광범한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 여기는 이제 계급 투쟁을 중시합니다만 계급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계급 문제는 조금 사상시킨 상태에서 정치적인 이제 독재, 반독재 뭐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에 놓여 있는 반독재, 그다음에 이제 그 유신 체제 타도 이런 쪽에서 이제 노동계급뿐만 아니고 광범위한 시민 대중을 다 아우러서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뿌띠부르자까지 다 합해서 독재 정권을 타조하자. 러시아로 이야기하면 뭐 저기 위월혁명. 예, 그런 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면은 그 혁명의 어떤 그 주동 세력을 가장 많이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그런 이제 장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제1범죄에 속하는 운동권은 삽시간에 소멸돼 버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극좌 운동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되었었고 이게 이제 NLPD가 이제 모습을 형성해 가는 그 와중에 완전히 이제 우경화된 그런 운동 내지 집단으로 간주하게 돼버리죠. 그래 이거는 초창기에 소멸돼 버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민족 민주혁명 NDR은 이게 이제 나중에 주사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미 그 사회 구성체 논쟁 제 1기에서도 NL파들 그 당시 NL 초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운동권이 득세를 했었고요. 이미 이니셔티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R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PDR은 NL하고 PD라고 우리가 대개 이야기할 때 NL은 민족 해방이죠. National Liberation. 그 다음에 PD는 People's Democracy. 그러니까 민중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최초의 PDR이 반드시 뒤에 PD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이제 혼잡한 그렇던 그 조직 구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세 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도권은 이제 NL이 잡게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게 민민투하고 자민투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대별됩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민투는 이제 민족민주투쟁위원회, 그 다음에 자민투는 자주민족투쟁위원회인데 이게 아마 세간에 알려졌던 거는 아마 그때 82년이던가요? 부산의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네. 김현장이 김 현장이 잡혀가고 그때 아마 뭐 그 사람들 숨겨준 가톨릭 신부까지 잡혀갔었죠. 아마 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부식이던가요? 네, 문부식. 지금 그런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기억이 나네. 예, 그때 아마 이 민민투 자민투라는 게 일반 이제 시민들 알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게 그 복잡한 80년 사회구성체 논쟁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 민민투가 나중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CA 재헌의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PD가 생성되기 전에 CA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민투가 NL로 되죠. 주사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CA도 처음에 재헌의회파가 이제 득세를 하다가 굉장히 과격한 집단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분리됩니다. 다수파하고 소수파가 됐다가 CA 다수파는 NL로 흡수가 되고, 근데 NL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친북 노선은 걷지 않겠다고 해서 NL 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소수파 내지 좌파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CA 다수파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집단에 이제 막 분산된 형태로 이렇게 상계해가지고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누어집니다만, 요 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소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NL, PD 이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전체를 통해서 NL이 계속 주도했었고요. 주사파. 민족해방노선 주도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럽에 처음 간 게 89년이었는데 그때 아마 89년을 기점으로 PD가 상당히 완전한 모습을 아마 형태를 갖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NL은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식민지 반봉건 사회 그다음에 PD는 신식민지 독점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NL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또는 반식민 사회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P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식민지성을 좀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의 이제 이 PD 계열은 사실은 레닌주의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정통 소비에트의 논리를 따르는 집단이었는데 그 당시 70년대에 소련이 이제 공식화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독자라고. 예, 소위 말해서 국독자론 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국가와 독점 자본의 융합 태제. 그게 그 현대 20세기 이제 중후반에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더 규정하는 그런 그것도 요체를 정말로 봤었는데. 웃기는 게 소련이 저기 90년대에 망했는데 20세기 후반에 그런데 소련이 국가가 자본을 갖다가 독점해가지고 생산을 갖다가 분배하는데 실패가 망해버렸는데 무슨 국가가 이 자본을 갖다가 독점을 한다라는 부분이 마치 이게 대단한 어떤
어떤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PD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소련의 정통을 따른다고 하다 보니까 소비에트 그 당시 정부에서 규정한 국뚝자론을 그대로 이제 무기로 차용을 그러니까 했었죠. 10년 뒤에 그 망할 건데. 거를 모르고 떠들고 있다가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PD 이제 CA 그 PD 앞에 CA 재연우회파 이 사람들도 PD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한국의 이제 식민지 한국 사회가 신식민지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바로 현재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80년대 그 당시에 CA가 아무리 아마 과격하게 날듯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이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 이러면 믿었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예. 이건 그 당시에 민노총이라는 그렇게 이게 강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너무 이게 그 시기상조인 그 주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그것은 과도한 어떤 그런 프리몰추어리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CA가 몰락하고 그다음에 그 사상적 분파가 나중에 PD로 종합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NL 같은 경우 주사파가 득세하고 있는 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외세 투쟁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D 계열은 이제 반자본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어찌 보면 정통 이론의 이제 근간겁니다. 한 사회를 노동과 자본의 대립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본이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혁파해야 된다는 게 이제 PD의 논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PD 같은 경우에는 주사파, 소위 친북 세력이 좀 적었죠. 그 당시로서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NL하고 PD가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 정향이 있는데 가장 쉽게 이제 그 당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종북, 친북은 NL 쪽에 월등히 많았었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한국 내 모순을 갖다 우선 이제 다루지 않은 게 PD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혁명을 한다라면은 NL 같은 경우에는 미 대사관을 습격하는 게 첫째 임무입니다. 이제 P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본부나 아니면 청와대를 습격하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이해하시면 제일 좀 그래서 이제 PD의 계열이 지금 저기 뭡니까? 노회찬, 심상정, 정의당입니다. 노회찬, 인민노련 뭐 이런 쪽으로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민노당도 초단에는 PD 쪽이었는데 어느 그렇죠. 시점부터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2000년부터 NL들이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이제 두 번이나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진보 신당이니 정의당이니 이런 것들은 다 PD 계열이고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이석기의 이제 그 잔류 해체된 그 민노당은 그건 뭡니까? 저 NL 계열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PD들도 색채가 약해지고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히려 더 옹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PD, NL 옛날에는 친북이라는 개념 가지고 구분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보면 NL하고 PD는 불구 대천의 원수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그 민노당을 하면서 두 번이나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진보 신당이 되고 한 번은 또 정의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정의당이나 이 심상정 또 노회찬도 생전에 이제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NL이 우리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한때는 민노총도 PD가 힘이 셌는데 2000년 전후에서 완전히 민노총도 지금 문제는 NL 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의 단체, 조직 등 이 정교조부터 뭐 이런 큰 조직들이 대부분 NL화 경향을 띠게 되니까 정의당도 자기들의 그 PD 정통성을 다 상실해 버리고 완전히 소수파로 내몰렸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저 외국에도 물론 좌파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건 한국이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독일에도 주사파 같은 게 있을까 싶어 찾아봤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 근데 자기들은 그런 건 없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동독을 이상향으로 지향하고 그 서독의 좌파들이 이렇게 동독의 논리에 따르는 그런 소위 말해서 독일식 주사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독에 사는 이제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독으로 기여한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그런 건 있었지만
일단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주사파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L이라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 이제 특이한 존재인데 문제는 80년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 NL이 옳든 그르든 운동권의 최고 이제 승자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민노총 사회 곳곳에 이제 NL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 주사파라는 과연 그러면 언제 등장했는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문건에는 86년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그 소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강철이라고 이야기하던. 예, 강철 서신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그다음 그게 63년생이죠 아마.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소장님보다 한 살 위일 그럼 겁니다. 북한에 뭐 갔다가 왔다 그랬죠. 예, 이미 그 북한에 갔다 왔고 이미 그 뭐 간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은 전향해가지고 이제 그 뭐 자유주의 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조금 솔직히 말하면 좀 역겨운 게 주사파를 하던 사람은 전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하문경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민주당에 갔잖아요. 예. 근데 하태경이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뭐 전향을 했다면서 저기 저 뭐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김일성 회고록을 저게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게 누가 그 믿겠느냐? 오히려 우리 내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하면서 그건 이미 90년대에 다 하던 이야기거든요. 네,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서 체제 우월성 운운하면서 저런 거를 팔게라고 말하는 때 보면 이게 한번 주사파는 말 못할 충성을 뭘 맹세를 해서 평생을 코가 끼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배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탈북자들하고도 교류가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북한 체제 비판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사파를 이렇게 등장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심성이 중요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박이 터지게 공부하고 뭐 이너스쿨에서 막 필요 없다는 거죠. 방학에도 맨날 그냥 가서 공부하고 자취방 같은 데 처박혀서 개고생했는데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고 심성이 중요하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주사파가 대중화됐겠어요. 거기에다가 노래, 춤, 뭐 이런 연극 이런 게 중요하다고 문화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즐거워졌죠 운동하는 게. 그러니까 PD 쪽은 좀 피곤합니다. 계속 밤마다 모여가 원전 읽어야 되고 뭐 사상 투쟁해야 되는데 NL은 그런 거 없죠. 그냥 기타 치고 놀고 제가 춘천 쪽에 가서 그냥 그 뭐 치맥 같은 거 먹고 그래 놀고 즐기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필했었는데 왜 쉬우니까요. 쉬운데 이 PD 계열은 이게 뭐 칼막스 원전부터 레닌까지 읽으려면 몇 년 걸립니다. 한데 NL은 그런 필요 없습니다. 15페이지짜리 주체 사상 하나는 그러니까 그거만 딱 요약하면 되는 거죠. 대학원 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는 초등을 가르치니까 이게 내세가 초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의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게 이게 서구 유럽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천박하게 변했냐면 이 1986년에 이 강철 서신 이 사건부터 한국 자익 운동권이 굉장히 천박한 수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이론이나 논쟁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나서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운동권 자체를 천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이 86년에 됐으면 제가 직접 목격한 거는 8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서울대학교 그 팔동 강의동에서 대논쟁이 벌어졌었죠. 뭐 미민투 자민투 같은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강당에 뛰어올랐어요. 그러니 학생 너그놈들 복잡해서 모르겠다. 내일 지시만 내려라. 우리가 쳐들어가는데 청와대로 쳐들어갈까 아니면 미 대사관으로 쳐들어갈까 그것도 그냥 한 가지만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행동이 먼저라고 하는 이제 아주 폭탄선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한 논쟁을 벌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이 사람이 히틀러식 이렇게 거수 격려를 하더니 주사에 따르면 이라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주사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주사기로 알았거든요. 이게 주체 사상이 준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태동된 거는 83년인데 그게 이제 조직을 갖추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완전히 운동권의 대세를 확보하는데 그 건국대. 네, 건국대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오다가 87년에 사실은 노태우의 민주화 선언이 있고 나서부터 사실은 운동권이 좀 좌초에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일반 국민 대중들 더 이상 운동권이 필요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친북 노선 이제 반외세 운동을 벌이던 이 NL 계열은 사실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일 없게 돼 버렸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2000년대 서로 이제 민노총과 결탁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이 되는데 그 당시 87년 직후로는 PD는 사실 할 일이 있었어요. 왜? 이제 노동계획을 갖다 좀 더 혁명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가지고 굉장히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 87년 6월 항쟁을 할 때 네. 끝난 직후에 네. 7월달 이제 8월달 9월달 네. 이럴 때 노동 대항쟁이 맞습니다. 시작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89년으로 이어지면서 PD가 이제 굉장한 세를 확대하는가 싶었는데 89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바로 연이어서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제 한국 운동권으로서는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여튼 그 전두환 집권 시기를 전후해서 한국 운동권이 어떻게 좌경화돼 갔는가.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NLPD의 요소들이 어떤 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의 어떤 좌익 단체, 그냥 지금의 민주당을 포함해서 전부 다 NL 계열이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공부하고 싸웠던 세대로서 절대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자신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원했다면은 민주주의에 관련된 온갖 독서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읽은 건 오로지 공산계열 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책만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정책,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헌법사상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80년대 운동권을 민주화 세력으로 그렇게 단일하게 규정 짓는 거는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네. 그리고 이제 대중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반독재 민주화. 그렇죠. 예. 뒤로 돌아가면 네. 소련식 혁명을 하느냐. 네. 안 그러면 북한에다 갖다 바치느냐. 그건 그 두 가지를 서로 이야기하다가 네. 이제 밖으로 나와서 대중들한테 홍보할 때만 반독재 민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련식 그런 어떤 공산혁명을 추진하는 집단과 또 북한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우선이라는 집단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네. 전복 국가 맞습니다. 전복 예, 국가들이 예. 뛰었다. 네. 이 민주운동하던 놈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그걸 아직도 이제 뭐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오류라는 걸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들은 한국 민주화에 기여했다. 소위 말해서 박정희 시대 때 산업화, 그다음에 80년대 운동권의 민주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증국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이 사람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오히려 북한에 갖다 바친다? 그다음 소련식의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 어느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오로지 그냥 중국에다 다 영혼을 파는 그런 식의 이제 세태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지금까지 8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권의 역사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미 운동을 쭉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이 반미 사상이라는 거는 결코 희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문재인 정권의 성격 이런 거 갖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운동권이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PD의 이 좀 맥을 개성하는 산호맹이라는 거, 조국하고 이제 박노해. 원래 걔들이 CA였죠. CA였는데 이제 CA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네. 이제 PD 비슷해지면서 네. 이제 스탈린 네. 식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이제 변해서 나왔는데. 그럼 억지로 조국도 PD로 분류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은수미. 은수미, 조국, 예. 박노해, 뭐 서울대 네. 뭡니까, 백태웅, 예, 그 노산, 이런 아들이 이제 예. 전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저는 참 희한한 게요. 네. 이럴 때 이런 운동을 했던 백태웅이도 지금 미국에서 뭐 교수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조국은 뭐 서울대 법대에서 뭐 교수하고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거가 한 운동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뭐 때문에 했는가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586들은 뭐 NL하는 것들은 그 NL을 정리를 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의의를 어떤 재구성하고, 네. 그다음 오류를 시인하고 이런 이제 그런 게 그걸 안 필요하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하면 다 말해야 될 건데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놈도 정리하는 놈이 없어요. 운동권 역사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50대, 60대 그 사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젊을 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할 때 그때 떠발들던 사상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온 어떤 영혼을 불태우는 그런 어떤 결기라 그럴까 자기로서는 의지라 그럴까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 오류를 인정하고 그래 완전히 이제 자세를 바꾸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사회운동가 중에. 오히려 그런 거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보면 대단히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해도 막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이제 몇 개 사건을 가지고 결합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반미 운동 이게 이제 현격하게 처음에 모습을 드러낸 건 82년 미 문화 부산의 미 문화 사건이었었고요. 근데 그다음에는 미 대사관 점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었죠. 그게 그 부산 미 문화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고요.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사 관저에 그게 지금 플라스틱 사제 폭탄 들고 들어갔다가 예. 근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제 그 외국 출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는 꼭 미국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특별 공문을 보내서 비자를 받아. 비자는 이제 미국이 출입하는 그 출장 기간만 비자를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반미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 좀 약화됐었다가 한미 FTA 체결하면서 아마 전 좌파들의 이걸 계기로 아마 개결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면 그 노무현이 당선되기 직전 2002년 대선을요 사람들이 그걸 좀 다 잊고 있는데 그때 40만 표밖에 차이 안 났어요. 이해찬과 맞습니다. 40만 표였습니다. 그때 이제 거리를 메웠던 게 대선을 앞두고 이 촛불이었습니다. 효선 미순 장갑차의 사건 그였죠. 봐줍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건을 갖다가 굉장히 문제 삼으면서 일종의 그 촛불 시위를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맞습니다. 등장시켰고 그때 성조기를 불태우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대선 승리의 기회를 상당히 했어요. 그 엄청나죠. 그다음 그게 이제 2002년 월드컵 직후였기 때문에 거리로 뛰어나오는 게 일상화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명박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소기 파동이 나면서 그때 또 테스트를 해봤죠. 이재세곡이라는 광우병이라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또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흔들리면서 아마 이명박 정권의 강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테스트한 걸로 보여요. 처음에 길을 죽여 놓겠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그 뒤로부터는 뭐 상생이니 뭐니 하면서 빌빌 싸기 시작해서 남은 거는 뭐 정권 초반에 한 방 맞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똥오줌만 받아내면서 살았던 정권이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내내 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필이 깠었죠. 이거 보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되 이제 비난의 화살에 이명박 개인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인물들한테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었을 때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가다가 아마 한국의 좌파들이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이 구성이 취약하다. 보수 안에서도. 그리고 또 상당한 보수 내부의 거부감도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어느 날 집중 공격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탄핵 사건이고 두드리 패니까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는 게 아마 지금까지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의 보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그 한미 관계에서 그 또 반미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쭉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